이용모 교수님 소개 안 해도 되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선교학을 많이 배우셨고, 그다음에 또 초교파적으로 어쨌든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선교 신학자시고, 그런 분이 우리 교단 안에 선교 신학자로 그런 분이 계신 것은 우리 교단의 복입니다. 자, 우리 이용모 교수님을 화면 전체에 키워주시고, 이용모 교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식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엄지척. 이게 우리식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네. 자,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시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졸지 마시고, 조영래 선교사님. 네, 엄지가 머리 벗겨졌다는 소리인데. 그래? 교수님을 놀리는 건 아니죠.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계시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그래도 꾸준히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한국에 멀리 있으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SRDC에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할 텐데, 이 파워포인트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쉐어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판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목은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한 재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선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예측들을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죠. 사실 이 강의는 아마 몇몇 분들은 이미 보셨는데 지난 5월 달에 실크로드 포럼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새로운 내용을 바꿀까 혹은 그 다음 버전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께서 의외로 많은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그 강의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강의의 내용이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거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실크로드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 석 달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좀 변한 상황들 그리고 일부 내용들에 제가 업데이트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웹비니어 네 번째 강의인데 이런 시리즈로 하는 강의를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강사들이 나와서 중복된 얘기를 한다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된다라는 것을 좀 지겹다고 느끼시기보다는 정말 이런 시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걸 예측하고 있구나라고 하셔도 좋고 또 좀 독특한 의견들이 나왔을 땐 이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다 정도로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함께 공유하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예, 이 파워포인트를 항상 사단은 이런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고까지 잘 되던 게. 됐어. 예. 자,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래도 서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본다라면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11이라는 숫자와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3월 11일에 가서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달이 지난 5월 11일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사망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석 달이 지난 이번 주 지난 8월 11일에 지난주군요. 8월 11일에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8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 이후로 인류가 겪고 있는 아주 최대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이란 건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독특한 건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팬데믹이 해왔습니다. 때문에 기원 전의 팬데믹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00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을 몇 개만 돌아다 봐도 우리가 팬데믹이 얼마나 극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가 출발한 이후의 팬데믹 중에서 독특한 건 165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팬데믹입니다. 165년에 일어난 이 팬데믹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출정을 했던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군인들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천연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연두로 말미암아 약 500만 명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0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거창한 숫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물론 2000년 전, 1000년 전의 통계 숫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갖는 것만큼의 신뢰성을 갖지는 않지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4사람 중에 1사람이 죽는 어마어마한 역병이 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지나가고 나서 100년쯤 지났을 때 251년에 또다시 역병이 생긴데 이때는 키프리아노스 역병이라고. 이 키프리아노스 역병에서는 최대치를 잡는 사람은 2,50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2,500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거대한 역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에 이 역병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타나는데 로드니 스타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의사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환자들은 버림을 받았다. 신전의 사제들조차도 신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딘 스타크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근데 유독 다른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좀 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행동이 뭔지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병이 지난 뒤에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로마 제국이 비로소 본격적인 붕괴 단계에 들어갑니다. 물론 3세기쯤 들어갔을 때 로마 제국이 약화가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붕괴 과정 가운데 들어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 165년과 251년의 역병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붕괴됐다고. 다만 기독교는 이 시기에 대단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다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었는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지만은 기독교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교를 넘어서서 유일한 진리와 사랑의 종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일어나고선 대략 60년이 지난 뒤에 밀란 칙령이 내리고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한 사람의 회심과 영적 체험의 결과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 두 역병 가운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보여줬던 영향력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이 밀란 칙령 이후로 로마 제국의 가장 주요한 종교로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만한 건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 최대의 팬데믹은 14세기에 일어난 흑사병입니다. 이 14세기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6천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이 6천만 명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로마와 유럽과 같은 곳은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6천만이었는데 유럽에서만 2천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셋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가자 근본적으로 유럽 사회가 변합니다. 우선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나자 농노가 급감하게 되면서부터 중세 봉건 제도가 붕괴됩니다. 중세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나서 비로소 도시화와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 영향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되면서부터 근본적인 세상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때 뭘 했느냐? 유럽에서는 이미 크리스찬덤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인 시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돌아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헌신적으로 이 흑사병을 치료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팬데믹을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최근에 있은 팬데믹을 본다면 거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5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하면 스페인에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 가운데서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 독감의 현상을 제일 먼저 보도한 게 스페인 언론이었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갑자기 스페인 독감이라는 말이 붙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이 죽었는데 미국에서만도 이 당시 그때 5천만이 죽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확진자가 5억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도 50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 한국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 나올 만큼 거대한 역변이 돕니다. 그래서 이걸 무원형 독감이라고 한국에서 부르는데 470만 명이 감염이 됐었고 그중에 14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세기에 벌어진 일인데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구의 50분의 1, 100명 중에 2명이 사망하는 커다란 팬데믹이 됩니다.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평화조약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1차 세계대전이 멈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상당수의 군인들이 죽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멈춥니다. 이 스페인 독감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당장 전쟁에 죽은 사람과 이 젊은이들이 대거 죽게 되자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미국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도 미국에서도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현대 문명과 기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고 나자 너도 나도 산업화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 스페인 독감이 지난 뒤에 글로벌 산업 패권 국가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거의 팬데믹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지금 겨우 오늘날 시점에 와서 이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들이 80만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세 발의 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역사상 최악의 충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은 사망자 숫자가 시점이 언제냐면 21세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질병의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고 질병을 분자 단위로까지 들여다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80만의 사람이 죽는다는 건 거대한 충격입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의 팬데믹은 5천만 명이 죽든 6천만 명이 죽든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동네에서 몇 명 죽었느냐, 옆 동네에서 몇 명 죽었느냐라는 작은 스케일의 위협을 느꼈을 뿐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전 세계 항공편이 끊어지게 되고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금지되고
학교의 수업이 중단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우리 생애 가운데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세상은 또 한 번 바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참 궁금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충격을 세상에 남기게 될 겁니다. 처음에 학자들이 나타나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세상의 역사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 AC로 나누게 된다 할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이 전문가들이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나와서 좀 튀기 위해서 아주 적은 가능성을 너무 뻥튀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좀 더 저도 여러 통계를 보게 되고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오늘날 저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다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까요?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매스컴에 저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라는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야 토론 이런 거 보면 이제는 더 듣기 싫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자신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보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따라갈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한다라면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처음 들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뜬 사람인데 사피엔스라는 책이라든지 호모데우스라든지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한 1년 전쯤에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려면은 세계 어느 공항에 가든 책방에 앞에 그냥 전체를 유발 하라리 책으로 도배를 해놓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철저한 무신론자고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제가 최근에 드디어 다 읽었는데 그 두꺼운 놈을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죠.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도 못 들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에겐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전혀 권하고 싶지 않지만은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아주 대단히 독특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유발 하라리를 거의 역사학자라기보다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 역사학자라기보다는 미래학자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본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변화를 나름대로는 가장 근거 있게 제시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유발 하라리의 견해를 한번 소개해 보죠. 유발 하라리는 결국 세상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각각의 선택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국 세상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결국 세상이 결정해서 될 거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은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의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한국, 대만과 같은 시민 역량을 고취하고 시민의 책임감이 커지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한국을 독특하게 언급한 건 주목할 만합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보면 유발 하라리는 한국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근데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의 세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의 권력이 아주 막강하게 커지면서부터 국가가 사람들을 밀착 감시하고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밀착 감시 시대 정도에 이르는데 이제는 밀착 감시가 지나서
근접 감시, 제가 표현을 잘 쓸게요. 근접 감시까지는 가능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밀착 감시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밀착 감시라는 말은 뭐냐면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입니다. 중국 같은 곳에 14억의 인구를 그들이 뭘 하고 어떻게 움직일 걸 감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가능한 것은 유비쿼터 센서라는 겁니다. 이 유비쿼터 센서라는 단어를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21세기에 이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이 유비쿼터 센서라는 것과 강력한 알고리즘이 발전이 되자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한 1년 전쯤에 구글에서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당신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구글 타임라인에 제가 구글에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그걸 눌러봤는데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제가 움직인 모든 곳과 모든 장소와 모든 기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지구를 2바퀴 도는 몇 킬로를 이동했습니다. 당신이 몇 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방문한 식당은 몇 개고 당신이 잠을 잔 호텔은 몇 개고 뭐 완벽하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번 유럽에서 아주 예쁜 호텔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호텔 이름을 잊어버려서 안타까운데 거기 보니까 그 호텔의 주소와 이름까지 딱 나오는 걸 봤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제가 어느 건물에 있는 식당을 방문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더 길게 보겠냐. 그래서 제가 5년치를 봤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에 제가 움직인 거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펴놨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정보가 옵니다. 근데 그걸 펼 때마다 제가 아주 놀래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움직인 모든 곳들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제가 방문한 곳이 다 나타납니다. 비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아주 쉽게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건 이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가게에 몇 월 며칠 날 들어갔다가 다 나오게 되죠. 중국은 여기다가 더 나가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고죠. 14억에 가까운 사람들의 안면인식을 다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다 추적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상의 밀착 감시가 가능한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안면인식이라든지 한국의 CCTV라든지 모바일 앱을 추적해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문제는 이 재미가 들리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도 위기 대처라는 빌미로 이런 감시를 계속하게 되면서부터 국가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감시 전제주의라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교사들의 활동은 치명적이죠. 여러분들이 심지어 어디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앞으로는 비밀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교사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갔을 때 선교 현지에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한 달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몇 주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들통나는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이나 대만같이 시민 역량을 고양하는 전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책임감이 더 강조가 되죠.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된다라면은 건강한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국가의 권력은 더 약화될 겁니다. 이러면은 선교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국가와 국민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좌우될 것이고
선교지의 상황은 상당한 영향을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100%는 안 될 거예요. 100% 감시 전제주의도 아니고 100% 시민의 책임도 아닌 중간에 어느 선쯤에서 멈추겠지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미래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갈 거냐,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갈 거냐라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보시다가 제가 뉴스에서 베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인데 이게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계화가 퇴조하게 되고 민족주의적인 고립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책들을 참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그 토머스 프리만이라는 사람의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일주일 동안 제가 아주 밤중까지 보면서 그 책을 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벤저민 바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맥월드 vs 지하드라는 책도 있었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서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 세계화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뭐 offshoring, reshoring 뭐 이상한 용어들을 쓰면서 세계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은 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인데 벌써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전세적으로 반대로 가게 된 겁니다. 글로벌 분열의 시대가 되면. 민족주의적 고립이 됩니다. 민족주의적 고립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음모론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국 내 안에서는 자기네가 최고다, 우리의 정책이 최고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정치 형태가 나타납니다. 요즘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음모를 하는데 이게 이미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마다 화폐 평가절하를 합니다. 자기 나라 화폐 값을 일부러 떨고요. 그리고 관세를 인상시킵니다. 이러면 이제 글로벌 분열의 시대 쪽으로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열되면 곧 경제적인 분열이 따라오게 되고 문화적인 분열, 선교적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금의 시차를 가지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분열은 조만간 지구상에서 집단 마비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간다는 건 전 세계 비극이지만 여러분 요즘에 CNN 뉴스를 보거나 한국 뉴스를 봤을 때 매일 저녁 듣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죠. 지금 아주 빠르게 글로벌 분열의 시대를 향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은 21세기에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스도 있었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4년에 이볼라 위기가 있었고 했는데 이런 글로벌 위기 때마다 사실 전 세계 리더십을 미국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정책을 내세우고 주변 국가들이 봉조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더 이상 미국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글로벌 분열의 시대를 조장시키는 앞장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만한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를 들어가요. 만약에 글로벌 연대 시대가 되면 어떨까?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들마다 겸손하게 당신들에게 좀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호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연합해서 글로벌 행동 계획이 나오게 되고 국가 간의 공조와 연대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권주의가 약화되게 되고 세상은 아주 평화 무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가 지금보다 더
윤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선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는 계속 고립주의 쪽으로 움직여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결국은 감시 전제주의로 가냐, 시민들의 책임감이 커지는 개인적인 권한 책임의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느냐, 글로벌 연대의 시대로 가느냐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대략 예측을 하면 이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걸 하나 아세요. 이건 손밖에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실험자고 동시에 실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영향을 줄 사람이고 동시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 놓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 있는 세대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답은 압니다. 정답은 모든 국가가 분열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연대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 부정적인 쪽으로 갑니다. 감시 전제주의 쪽으로 움직여가고 사실 한국도 코로나 사태의 상황 가운데서 소문을 안 나지만 아주 강력한 감시 전제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국민들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분열의 시대 가운데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결국 인간들의 집단 지성의 작용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시 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글로벌 연대 시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지배하고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혼란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혼란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제가 그거를 딱 맞춘다면 학교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겠죠. 하지만 아주 짧게 봐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혼란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시 돌아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보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 하나에 내가 지금 코로나 걸리냐 안 걸리냐, 우리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생기냐 안 생기냐도 지금 아주 애가 타는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선교의 상황과 기회가 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혼동기와 불안정기 가운데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좀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해보죠. 아까는 제가 전체적인 정치적인 구도에 대한 문제를 했다면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아마 이 변화는 거의 확실하게 100%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뭐냐?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될 겁니다. 사실 디지털화라는 거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100년 동안에 일어날 변화가 현재 21세기에는 2, 3년 동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00배가량 속도가 빨라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틀들을 가차없이 박살내기 시작하자 이 디지털화의 가속도가 또다시 10배, 20배 늘어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전에 100년에 일어나던 변화가 이제는 몇 달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한국이 고도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사회 같지만 학교들마다 원격 수업은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도 대학이 원격 수업을 온라인 강의하는 건 10에서 15%를 넘을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제한했는데
6개월 만에 박살나 버렸습니다. 100% 원격 강의할 수뿐이 없다. 한국 사회가 죽도록 원격 진료는 반대다. 수년 전부터 싸워왔지만 원격 진료 안 된다. 몇 달 만에 지금 원격 진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업무, 한국 사회에서 이건 버릇없는 짓이었어요. 죽어도 회사는 나와야지 집에 앉아서 무슨 근무냐. 이제 비대면 근무, 재택근무 일상입니다. 화상회의, 줌이라는 게 나온 지 벌써 한 3, 4년 되죠. 저는 2년 전부터 줌으로 주로 회의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소개해줘도 에이 그래도 회의가 모여서 얼굴 보고 해야지. 이거 박살나 버렸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제는 되려 물건을 사러 가게 가는 게 어색하죠. 원격 교육,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된 용어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지에 계속 계신 분들 중에 4차 산업혁명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하셔도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5, 6년뿐이 안 된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는 알죠.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빅데이터를 쓰기 시작하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심지어 내가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옷을 시장에, 이 물건을 시장에 나눴을 때 대박이 날 거냐 망할 거냐 옛날에는 운에 맡겼어요. 근데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 물건이 대박을 칠 확률이 몇십 프로입니다가 딱 손에 잡히게 나옵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안 망합니다. 왜?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란 건 뭐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도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의 알고리즘이라는 일을 처리하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닥쳐도 내가 다 해결해 나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의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뇌도 알고리즘이라고 말해요. 생화학적인 알고리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기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역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뭐라 그러냐. 그것도 인간이 살아오면서 습득된 생화학적 알고리즘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두뇌의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개개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제 의식과 판단과 느낌과 촉감을 데이터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의 컴퓨터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면 저라는 인간의 생각이 컴퓨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참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컴퓨터가 의식과 판단과 느낌과 사고를 한다면 그 속에 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간이 영생이 가능하다. 제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과 기억과 모든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을 다 연결한다. 벌써 이 용어 나온 지 몇 년 안 되지만 벌써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IOAT라고 불려요. 인터넷 오브 올 띵스, 만물 인터넷이에요. 몇 년 후에는 아마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TV가 될 텐데 이 TV가 영화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주변의 것을 앉아서 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자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우리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하게 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 세상의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게 돌아가는데 연관이 있는데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했는데 이게 변화되면서부터 중국은 어쩌면
팍스 사인업 중국의 전성 시기를 조금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세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물이 움직여가고 많은 세상들은 그것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G2로 인도되는 세상의 리더십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최고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유엔입니다. 여러분 뜻밖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유엔의 역할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유엔이 앞에 나서야 될 때 어느새 유엔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갈 때는 유엔의 가치가 있는데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게 되면 유엔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런 변화된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아마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불안정기, 전환이 되어지는 기, 회복기, 이 시기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이 선교사님들은 입국, 비자를 취득하거나 또 비자가 있어도 체류하거나 이동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무사히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회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는 이전에와 같은 선교 활동이 가능한 시대가 다시 될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위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저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학자들이 할 때마다 솔직히 불만이었어요. 너무 과장이다. 아니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냐.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 근데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The Next라는 세미나를 참석하러 제가 갔다가 그 복합계 이론으로 생태계를 설명하는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의 설명을 듣다가 제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를 깜짝 놀라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건 어떤 변화가 일어나다가 이 변화가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 생태계 파괴와 자연 질서의 역행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위적인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확률이 90%가 아니라 100%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자체는 내년 여름쯤 끝날 겁니다. 백신이 나오게 되고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뭐 몇 달 안에 치료제가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같은 평민들에게 백신이 전달되는 거는 내년 여름쯤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는 지나가지만 또 다른 상황의 위기가 나타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위기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야라고 하는데 비정상적이 너무 자주 나타나게 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분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생각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선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선교의 1기, 2기, 3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리적인 구분
구조가 있고 지금은 선교의 제3기라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새 미전도 종족 선교의 3기가 거의 끝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3기가 끝나가게 되면서부터 선교가 물밑에서 선교의 흐름 자체가 좀 변화되는 근본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이 트렌드의 변화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면 선교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트렌드의 변화가 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2035년경 끝날이라고 예측했는데 아마 갑자기 몇 년 안에 다른 대안이 등장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런 위기의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 불안정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의 체류는 점차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단기적 불안정기가 얼마냐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제가 바라는데 이게 소망입니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선교사님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않으면 체류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떻게 신분을 합법적으로 만드느냐가 실제로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한동안 개교회의 직접적인 선교 참여는 크게 위축될 겁니다. 올해 한국에서 거의 선교여행 나간 팀이 없고 그것이 아마 한동안 이 크게 직접적인 선교 참여는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피할 수 없이 비대면 사역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겁니다. 예배나 교육이나 신학교육이나 펠로우십 이런 것까지도 피할 수 없이 비대면 사역의 비중이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기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갑갑한 한동안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하는 것은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평화 시기를 누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히려 우리는 정상이라고 보면서 또 하나 보는 건 급격한 위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용성이 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용성이란 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을 수용성이라는데 수용성이 높으면 복음 전하면 쉽게 예수께 돌아오죠. 위기 상황이 있으면은 항상 수용성은 커집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 판매량이 지금 역대 최고랍니다. 사람들이 급격하니까 영적인 걸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뭔가 안 돼, 막혔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할기보다는 하나님이 어쩌면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앞에 가지는 마시고 현지인 교회들이 이 적극적인 수용성이 높아진 기회에 전도활동에 나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선교사들은 주도자라기보다는 현지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 제가 그냥 영어를 써놨는데 아지테이터, 자극을 주는 사람, 좀 선동하는 사람, 그다음에 내비게이터,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 또 어롱사이더, 함께 동참해서 같이 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추수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영혼들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휘어져 추수할 밭을 가지는 시기라고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각본만 드립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대만에 있었는데 제가 대만에 있는데 화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두뇌 갖고 지진이 난 줄도 모르고 잘 잤어요. 다만 아침에 와이프가 놀라서 전화를 했길래 아니 국제 전화 안 하는 양반이 웬일로 전화를 했나 이게 괜찮냐 그래서 뭐 괜찮다 웬일이냐 지진이 났다는데 괜찮냐 제가 지진이 났다는 무슨 소리인가 TV를 켜봤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대만 침례교 총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아시아 태평양의 침례교 애들이 어떻게. 근데 대만 교회가 의외로 잘해요.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권한 게 있고요. 처음 2주에서부터 한 달 정도까지는 구호에 힘을 쓰십시오. 근데 구호라는 것은 2수만 지나면 실제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화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들이 전도 훈련도 받고 나가서 전하고 사람들 교회 추천하고 용감히 하십시오. 기회가 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열매를 좀 맺었어요. 위기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선교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아마 새로운 선교 개념이 부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가 선교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10에서 1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 선교 개념은 없어지진 않지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큰 덩어리의 미전도 종족들은 접근이 끝날 것 같습니다. 10에서 15년 정도 안에. 2번째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면서 미전도 종족이 아닌 선교의 타겟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선교의 전략이 미전도 종족만을 향하던 게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교의 제4기가 시작됩니다. 개신교 선교의 제4기. 사람들마다 지금 선교의 제4기가 뭐냐 하는데 선교의 제4의 물결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죠. 예수전도단 출신의 사람이 하나 썼는데 저도 아주 관심을 갖고 나오자마자 읽어봤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그 사람은 제3기의 연장선 정도로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역시 딱 맞추면 제가 그냥 돗자리 깔고 점장의 노릇하겠는데 대략 예측을 몇 개 해보면 뜻밖의 용어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는 지리적인 개념의 선교는 쇠퇴하면서 종교 대 종교의 선교, 또 generation to generation의 선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실 텐데 generation이 있어요. 한국도 한 4개 generation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부스터 generation이 있고 X generation이 있고 Z, 알파벳 맨 끝에 이 G generation이 있고 다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G-제너레이션의 특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와이프하고 둘이 보다가 우리가 감탄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래? 저게 괴물이지 사람이야? 뭐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근데 한국의 G-제너레이션의 복음화율이 중국의 복음화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어디가 국내고 어디가 국외다라는 개념 없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난민 선교가 일어나죠. 이슬람이 붕괴되는 것은 교리적인 변화나 내부적인 갈등이 아마 난민을 통해서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암호 같은 소리지만 이건 벤자민 바바가 얘기했던 건데 커넥티드 대 디스커넥티드의 세상이 올 거다.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사람들도 있지만 인터넷에 접속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 2억은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아직도. 하지만 이런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서 선교의 타겟이 이상한 곳에서 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선교가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어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선교에서 거리라는 개념은 크게 약화될 겁니다. 간다 온다가 지금까지 선교의 핵심이었는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선교에서 그런 거리 개념은 약화되고 국내 선교다, 해외 선교다의 경계도 아주 약화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다 선교 지도자예요. 근데 선교 지도자들은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대응을 하셔야만 됩니다. 왜 제가 10년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젊은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부름을 받고 그 소명을 갖고 기도하다가 예스라고 순종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경험을 조금 쌓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파송이 돼서 언어를 배우고 사역할 만한 시점에 도달하면 10년입니다. 자, 근데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전통적인 개념만으로 선교 얘기를 하다가는 이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보면 어느새 자기가 불필요한 존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지도자들은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해주는 일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여러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더 시급한 건 10년 뒤를 보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협력 선교가 중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 선교의 화두는 두 개 단어입니다.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협력과 네트워킹. Collaboration이라는 건 다른 그룹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일을 같이 하는 거고 네트워킹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공유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선교 전략은 한마디로 콜래보레이션과 네트워킹을 향해서 움직이면 좋은 전략이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여러분 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보다는 앞서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은근히 선교사들은 독립된 개척자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원하는 대로 벌려왔지만 이런 시대가 거의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지 교단과 함께 동역하는 역할로 바뀌지 않으면 그곳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선교사 혼자서 원하는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현지의 교단들과 서로 부족한 영역을 채워주는 역할로 선교사의 기능이 변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에 동조하지 못하는 선교 전략은 결국 퇴조하거나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역이 될 겁니다. 근데 고민은 뭐냐면은 한국 선교가 지난 30-40년 동안 참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큼 잘했지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독불장구식이에요. 누구와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갈수록 취약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현지에 있는 우리보다 좀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들 현지인들의 교단과 내가 어떻게 동역하냐? 저들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할 겁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현지인들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다 동역하다 그러다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에도 4단계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정보와 교제만 하는 단계, 두 번째는 특정한 좁은 영역에서만 함께 동역하는 것, 세 번째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하지만 리더십을 나눠서 요거는 당신이, 요거는 내가 리더십을 잡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뢰가 쌓이면 최종적으로 모든 영역에 동역하는 시대가 가야 되는데 이런 걸 균형 있게 어느 정도에 해야 되는 하지만 분명한 건 협력 선교로 가지 않으면 퇴조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선교의 통전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통전성이란 건 뭐냐면은 뭐 총체적 선교, 통전적 선교 뭐 이런 말인데 선교가 선교라는 말은 교회 사명이라는 뜻이죠. 교회 사명이 복음 전파뿐이냐?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해주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난 5, 60년 동안 진보와 보수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왔죠. 이제 서서히 변해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로잔 대회 이후로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양자다. 다만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다.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통전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선교 신학은 이미 많이 변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선교의 통전성의 변화에 대해서 글을 논문 하나 썼는데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교 신학의 변화지만 신학이 변화되면 약간의 시차를 가지지만 현장 사역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선교의 통전성을 확대시키는데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그리고 지나간 후에 통전성의 개념이 이전의 개념을 순식간에 박살시키고 아마 퀀텀 립이라고 할 만큼 도약을 하게 되는 시대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쉽고 호소하는 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후원해주는 지역교회와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선교의 개념에서 통전성이 늘어나고 변화한다는 걸 시급히 교육시키고 이해를 시켜놔야지만 앞으로 선교의 변화를 한국교회가 따라가 줄 수 있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놓으면 아마 괴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현장 선교사님들도 이거를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열면서 배워보지 않으시면 선교사의 사명과 선교의 통전성 사이에서 상당히 심각한 혼동을 겪을 겁니다. 물론 선교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통전성이란 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사이에 신학적으로 자기가 굳건한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건가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에 미치는 제4차 산업의 영향이 아주 크게 발달할 겁니다. 뭐 이제는 줌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졌죠. 물론 아직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줌이라는 건 그저 확대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프로그램이라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전 세계에 이제 줌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 거는 것 같은 세상이 어느새 몇 달 만에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Direct Broadcasting System이라는 게 있어요. DBS, 직접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에다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내가 직접 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공위성에다가 직접 쏜다는 건 MBC나 KBS 같은 거나 하는 거죠. 집채만한 그 지름이 몇 메타 되는 파라볼릭 안테나를 트럭 위에다 달고 와서 하는데 그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이제는 이 인공위성에 쓸 수 있는 이 접시 안테나가 30cm 미만입니다. 그래서 CNN 기자들이 보면 이렇게 뭐 척척척 펼친 다음에 사막에서 방송하는데 그거 자기가 직접 인공위성에다 쏘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진 건 둘째고 더 놀라운 건 값이 엄청 싸졌습니다. 몇 천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교회마다 이제는 온누리 교회만 CGN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교회마다 꿈만 있다라면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좀 남아 돌아가요.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요. 인공위성 통신료도 싸집니다. 이제는 내가 꼭 가지 않아도 선교지마다 이동훈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안 해도 이동훈 목사님이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 아직은 심각하죠. 근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게 돼요. 벌써 한 80%는 가능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파워포인트 최신판은 제가 말하면 자막이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자막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번역기가 참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한 80%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영역의 사역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비행기 타지 않아도 현지인들을 교육시키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SRDC의
간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범적으로 여기가 먼저 한번 해보자. 필요한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현지어로 자막을 번역시켜줘서 하루의 시차면은 현장에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 실제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상공간과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제는 가상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우리의 선교 대상들은 가상공간에서 삽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더 많은 시간을 가상공간에서 삽니다.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상공간이 가상이라는 말이 마치 허구, 없는 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아니에요. 이거 실제 세상입니다. 가상공간에서의 영접, 가상공간에서의 헌신, 가상공간에서의 영적 성장, 가상공간에서의 영적인 말 이런 것들이 실제 단어예요. 이것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입니다. 지금은 게임과 포르노가 점령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점령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이거 절대적입니다. 선교지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요? 아니요. 작년 1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두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갈 때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나한테 무슨 강의를 요청하느냐? 난 선교학 교수다. 근데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이 두 학교가 전부 다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 4차 산업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해 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아니 한국의 웬만한 교회도 이런 강의 부탁 안 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벌써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가봤는데 젊은이들 다 휴대폰 속에 살아요. 가상 공간에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이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요. 이렇게 도구만 바꿔가지고는 영향을 못 미쳐요. 이전에 하던 거를 도구만 온라인으로 보냈다 별로 영향 없어요. 이제는 뭔가 내용도 패턴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급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좋은 모델과 수단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거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복잡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데다가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신성모독이야. 아니요.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에 아미시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자 이것이 영성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도 안 타고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기름으로 램프 켜고 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옛날 양식을 유지합니다. 근데 아미시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나요? 오늘날 아미시는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4차 산업의 변화, 난 이거 모르겠어 복잡해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그건 여러분 이제 책임입니다. 따라잡으셔야 돼요. 신학교육 같은 것이 특별히 문제입니다. 선교지에서의 최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신학교육이에요. 선교의 꽃은 신학교육입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신학교육을 회복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이런 적은 조그만 도시에 오지에 어떻게 선교학 신학 교수들이 오겠느냐? 전공별로 어떻게 준비된 교수들을 갖추냐? 참 어려운데 이제 그런 고민은 어쩌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신학교육을 우리는 4차 산업의 기술을 도움으로 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아도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국제화된 신학교육의 시대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MOOC라고 불러요. MOOC. Mass Open Online Course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MOOC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기술이 발달했지만.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나자 몇 달 만에 박살이 나면서 K-MOOC라는 게 요즘 아주 유행인데 저는 우리가 이제는 C-MOOC를 만들어야 돼요. 크리스천 매스 오픈 온라인 코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컨텐츠를 공유하고 특별히 신학교육에서 이런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세상의 선교를 급속히 변화시키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도 현장 선교사의 필요는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현장에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없이는 기독교와 교회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선교사님들 현장에 계속 사역하셔야 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선교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혼자 다 해야 됐다라면 이제는 현장 선교사님이 한 명이 있으면 그 뒤에 마치 포병 부대처럼 멀리서 원격으로 지원 사역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신학교육은 여기 거 갖다 쓰고 제자훈련에 좋은 건 여기 거 갖다 쓰고 하지만 나는 목양과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얼마나 조화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느새 비효율적인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끝을 내죠. 물론 저는 서핑할 줄 모릅니다. 저 보드 위에 올라가서 서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클수록 멋있는 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비행기 타고 파도가 큰 데 쫓아가죠. 근데 서핑을 가만히 보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의 앞머리를 붙잡으면은 멋지게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머리를 순식간에 놓쳐버리면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집니다. 이 그림 자세히 보면 까만 그림 옆에 물에 빠진 사람 하나 보이죠? 변화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그 변화의 앞머리를 딱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변화의 추진력을 가지고 멋진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앞머리를 놓쳐버리면 휩쓸려서 여러분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명백한 위기입니다. 앞으로 위기가 일상적으로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도 변화의 앞머리를 탈 수 있다면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개척하고 새로운 열매라는 멋진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